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희나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새 한국에 온 지도 7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본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뤄냈는데요. 어릴 적 도쿄로 상경 후 포기하고 있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며 소도시인 고향을 떠나 대도시인 도쿄로 입성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도쿄에서 친구네 집에 머물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따라 월세로 살 원룸을 보러 다니는데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평범한 원룸을 보여주는데 관리비를 뺀 기본 월세만 7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황당했던 저는 다시 재차 물었지만 70만 원이 맞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자 중개업자는 도쿄는 원래 이렇게 비싸니 어쩔 수 없다. 지금 보여주는 방은 평범한 편이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도쿄의 평균 월세는 7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보통 도쿄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내며 살았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이면 관리비까지 합해서 8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여자가 살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란 조건 아래 최대한 월세가 합리적인 곳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한 게 65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그에 비해 받는 월급은 정말 쥐꼬리만 했는데 그 당시 제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교통비까지 합쳐서 한국 돈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세전 240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빠져나가면 제가 받는 돈은 200도 안 되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이 10만 원대, 국민연금이 20만 원대, 고용보험이 만 원 정도 전부 제하고 하면 이런 각종 사회보험이 33만 원 정도 공제되었고요. 여기에 주민세도 10만 원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43만 원 정도가 공제되는 건데 여기에 제가 교통비를 지원받고 다녔으니 이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세후 기본급은 189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월세를 제하고 나면 125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 제가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 비용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학자금 부담이 상당히 센 편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한국은 학자금 대출 이율이 1.7%로 동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은 학자금 대출도 3%에 5% 정도의 이자를 내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어서 학자금 대출이 100만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여서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대출 비용이 2, 3천 이상 되는 친구들은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매달 2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 20년 상환으로 지정할 수 있기에 더 싸게 낼 수도 있었지만 가능하면 빨리 학자금을 갚아버리고 싶었던 저는 일부러 더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저의 생활비인데요. 통신비, 식비, 기타 생활비 등등을 합하면 남는 돈은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막 쓰는 성격도 아닌데 남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1년 동안 부지런히 저금해도 모은 돈은 480만 원.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도쿄를 떠나 수도권 지역인 요코하마시로 이사 갔습니다. 비용은 60만 원대 아래로 다운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월세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이직하면서 급여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7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죠. 제가 고향을 떠난 뒤 혼자 살던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신 것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아버지의 빚을 갚다 참지 못하고 이혼했던 어머니는 모아둔 수중에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이혼해서 숨통 좀 트이나 싶었더니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지 6개월 만에 암 선고를 받은 것이죠. 저는 죄책감을 느끼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머니가 혼자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힘들게 일하다가 생긴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아버지의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면서 혼자서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와중에도 아버지가 여전히 빠친코를 끊지 못하자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만 저는 꼴도 보기 싫다고 썩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아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집중 치료를 받아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었죠. 그렇게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당연히 제가 모아둔 돈과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돈은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20만엔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의 빚까지 생겼죠. 그래도 저는 암 치료하는데 돈을 썼는데 빚이 10만 엔밖에 안 생긴 게 어디냐고 위안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사에게 다시 일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대 주말 근무라던가 투잡 등은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고향에 내려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계시던 외숙모께서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겠다. 넌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200만 원의 빚을 갚은 뒤 또다시 7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타가 오더군요. 이렇게 모아서 언제 1억이나 모을 수 있을까? 갑갑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대도시가 아니라 살만한 작은 소도시급에서 꽤 괜찮은 집을 구하려면 그래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아버지 때문에 남자의 신물 났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더 노후를 확실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재산과 함께 여자 혼자 살만한 주택을 구하는 비용까지 혼자 마련해야 했죠. 그때도 원룸살이로 산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그 나이 되도록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끔찍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답이 없다고 느꼈고 어떻게 해야 더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블로그 글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여성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120만 원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월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받는 최저시급보다 좀 더 나은 수준 정도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쓸 거 다 쓰면서 돈을 모으고 있답니다. 이 글을 보자마자 한국에 가고 싶다는 욕구가 마구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에 가죠? 그런데 이 블로거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초급 회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도 취직할 수 있냐고 묻자 한국 회사도 해외 업무를 맡는 부서는 간혹 외국인을 뽑기도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유학원에서 한국에 유학 오는 일본인 학생들과 소통하는 관리하는 역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사나 유학원 쪽 일을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구인구직난을 다 뒤지며 한국에서 일하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일본 SNS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업무였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을 겨냥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은어나 유행어를 쓸 줄 아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SNS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합격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감이 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입사 지원서를 넣었고 합격하자마자 살고 있던 직장을 정리하고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정도의 돈만 가지고 바로 회사가 있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한국 나이로 27살 때 일이었습니다. 인천의 월세는 놀랄 정도로 싼 편이었습니다. 인천도 당연히 도시 중심가로 가면 비싸지긴 했지만 도쿄나 요코하마시에 비하면 별게 아니었죠. 수도권에서 월세 30만 원대로 집을 구해 살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관리비까지 합해 37만 원을 내고 살았죠. 더 어이없었던 건 일본에서 받았던 돈이랑 비슷한데 떼가는 건 더 적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저것 떼가면 세전 250 이상이어도 200이 안 되는 현타 오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한국은 그래도 220 이상을 받더군요. 놀라운 게 식비도 비과세 소득이었습니다. 일본은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도 받은 티가 안 났거든요. 교통비 또한 매우 저렴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선 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여기는 거리별로 요금이 무섭게 추가되는 일본과 달리 기본 운임 요금 구간이 훨씬 긴 편이었고 추가 요금을 붙인다고 해도 5km당 100원 수준이었습니다. 기본 요금도 1,400원으로 무척 쌌기 때문에 그다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환승이라는 제도까지 있어서
더욱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시내버스와 철도의 무료 환승 제도는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여기에 통신요금이나 인터넷요금 또한 무척 싼 편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통신요금과 인터넷요금을 모두 합쳐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고 있었어요. 일본도 요즘에는 알뜰폰과 비슷하게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비쌀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LTE 요금제는 약 1만 9천 원 정도 되는 요금제였는데요. 데이터가 무려 10기가의 음성과 문자가 기본 제공입니다. 한국은 워낙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도 많아 20기가도 다 못 쓰기 때문에 요금제를 낮춰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렇듯 한국은 식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용에서 일본보다 덜 들어갔습니다. 식재료 같은 경우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보다 더 비싼 수준이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식비도 대규모 식자재 마트 같은 곳에서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단점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지낸 지 2년이 지났을 때쯤 외국인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였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아시는 분을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전세 사기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달랑 400만 원만 가지고 왔던 저는 현재 제 통장에 1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회사에서 7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이 늘어나기도 했고 영주권을 딴 이후에는 부업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것저것 일을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월급이 많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세 자릿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어머니에게 그동안 모은 통장 내역서를 보여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모았냐고요. 일본에서는 대기업도 이렇게는 많이 못 모을 거다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띄워주기 위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예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본 적 있는데 일본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급 이상의 저축 평균 금액이 1,550만 엔이라더군요. 1,550만 엔이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 1억 4천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오히려 대기업 과장급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은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일본에서는 돈을 모으기 힘들단 뜻도 되겠죠. 옆에 있던 새아버지도 저보고 기특하다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노후의 진짜 인연을 만나 새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일본에 있었더라면 이 나이에 1억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